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계엄이 해제된 직후 계엄군 7명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에 진입해 분전함 차단기를 내려서 국회 단전을 시도한 장면이 CCTV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국회 사무처 직원의 계엄이 이미 해제됐다는 만류에 다시 차단기를 올리고 철수했다고 하는데, 계엄군이 본관 전체 단전을 단 5분만 일찍 했더라면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차피 금방 해제하려고 했던 계엄이었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역시 개소리.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안기령입니다. 제가 이 영상 봤는데 아찔합니다. 딱 5분 주말에 이제 민주당이 기자회견으로 영상을 공개하고 저도 그 영상 봤거든요. 야, 정말 5분만 일찍 전체 단전을 했으면 그러면 본회의장 암흑되는 거죠. 그리고 투표 단말 작동이 안 되죠. 전광판도 작동이 안 되죠. 네. 계엄 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노상훈 수첩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기령도 갑니다. 왜냐하면 노상훈 수첩에 따르면 이재명 것들 이재명 것들이라고는 표현도 등장하고 안기령의 것도 가는 거였다. 노상원 수첩 속 메모를 보면 가짜뉴스 양산공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엄 발령됐을 때 국회에 있었나 여기에 있었나. 가는 거 마찬가지였어요. 자, 근데 여태까지는 단전 문건이 있다, 이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국회 본관의 지하 1층은 이미 단전이 됐었다. 네.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이 처음 드러났고 그 시각이 새벽 1시 6분경입니다. 네. 새벽 1시 1분에 계엄 해제됐거든요. 추경호 당시 원내가 새벽 1시 30분까지 기다려달라고 그랬대요. 우원식 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예, 30분까지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자, 이 기자회견 잠시 후에 볼 텐데 보기 전에 윤석열이 12월 12일 탄핵 소추가 통과되기 전에 네. 담화를 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잠깐 봅시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자, 저 말을 도둑이 재발되어서 한 거였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아니, 저 담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작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하거든요. 다 거짓말이었는데 네. 저 때는 단전 단수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래, 단전 단수 했으면 쉽게 막았을 텐데 안 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말이었는데, 실제로는 단전 단수 문건이 적혀 있는 거를 계엄 선포 직전 회의에서 테이블에 있는 걸 이상민 전 장관이 봤다는 거 네. 아닙니까? 뭐 실제로는 제가 보기엔 테이블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상민 장관에게 주어진 문건이라고 짐작은 되지만, 요는 문건 자체는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죠. 윤석열은 단전 단수가 이미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행이 안 된 줄 알고 아예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저 장면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자, 어제 민주당 기자회견 잠깐 봅시다. 여기서 시간을 쭉 나열하는데 먼저 봅시다. 조사 결과 단전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0시 32분경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 중 7명이 1시 1분경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시 6분 59초 일반 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1시 7분 2초에는 비상 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새벽 1시 1분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 지하 1층 CCTV를 한 7분여짜리를 공개했는데 그걸 저희가 그 방금 이야기한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재편집을 했어요. 자, 지금 영상 띄워봐 주세요. 이 장면이 잠깐 세워봐 주세요. 국회 4층에 있다가 지하 1층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네. 12시 50분에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김현태 단장이 통화를 하고 김현태 단장 포함 7명이 4층에 있다가 단전을 위해서 새벽 1시 1분 이때 계엄 해제된 순간이죠. 네. 그때 4층에서 지금 저 장면은 4층이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요. 자, 봅시다. 계속해서. 내려서 저게 내리는 장면이에요. 지하 1층에. 자, 그리고 왼쪽 편을 보시면 한 사람이 막 뛰어옵니다. 자, 이분을 사무처 직원 A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무처 직원 2분이 등장하는데 이 A, 이분의 역할,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이분이 계엄이 이미 해제됐다는 걸 지속적으로 알립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잠깐 멈춰주세요. 여기는 본회의장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지하 통로예요. 네. 여기를 소방호수로 막아서 그 공간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자, 계속 봅시다. 잠깐만요. 또 이분이- 사무처 직원이. 예, 이분은 B입니다. 이분은 그 소방호수로 막는 거를 그래서 그 공간을 계엄군이 통제하려고 하는 거를 못하게 막고 대신 셔터를 내려요. 계엄군의 통제 바깥에 있도록 만든 건데 이게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속 봅시다. 자, 설명을 하고 그래서 네. 계엄군이 떠나고 다시 자, 다시 A 직원이 계엄이 해제됐다. 네. 지금부터 하는 행동은 불법이다라는 네. 설명을 계속합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고 당신들이 국회에 잔류하는 건 불법이다. 저 지금 상대방이 단장입니다. 까만 왼쪽 편에 직원 맞은편에 있는 약간 키가 작은 저분이 단장이고 저 분전함이 저 뒤에 보입니다. 저런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계속 돌려보세요. 한 사람이 분전함으로 갑니다. 계속. 저 직원은 못 봤어요. 저거를. 그리고 해제됐다고 하니까 김현태 단장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통화를 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 사이에 불을 내립니다. 새벽 1시 6분 이제 7분 31초에 일반 조명 차단기를 내리고 네, 2개가 있거든요. 네. 하나가 일반 조명 조명을 내리면 차단기고, 비상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네. 비상 조명 차단기까지 내려서 이제 지하 1층의 전력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자, 저 경우 요즘 CCTV는 광량을 잡아서 이제 적외선으로 비치게 되는데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카메라는 비쳐요. 계속 돌려봅시다. 그 순간부터 대략 5분 48초 동안 저긴 불이 들어 이제 5분 48초 흘렀어요. 네. 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안 잡힌 장면은 뭐냐면 아까 직원 B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불을 꺼놓고 계엄군이 지하 1층 빠져나가려고 그랬어요. 단전을 시켜놓고. 본인들은 본관 전체가 단전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 직원 B가 등장합니다. 직원 B가 여기서 국회의원회관 쪽으로 빠져나가려면은 셔터를 다시 올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까 계엄군이 소방 호스로 통로를 묶어서 네, 차단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사무처 직원이 이걸 막으려고 방화 셔터를 내렸거든요. 굉장히 영리하게 대처한 거예요.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리려면 당신들이 빠져나가려면 전기를 다시 올려야 된다. 네, 방화 셔터를 올리려면 단전 조치를 해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기를 올리고 그리고 그 통로를 이용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네. 자, 빠져나가는 장면도 잠깐 보죠. 저렇게 해서 다시 전원을 올린 거예요. 올리고 이 통로가 이제 본관과 의원회관 연결된 통로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직원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본관이 대단히 혼잡하니까 떨어져 있는 의원회관 쪽으로 빠져나가면 좋은데 셔터가 내려져 있는데 이걸 올리려면 전기를 다시 올려야 된다. 네. 계엄 대세됐으니 그럼 다시 전기 올리자 하고 돌아간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보니까. 그 사무처 직원들이 대단히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네. 그리고 또 다행히도 국회 본관의 분전함은 층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이 있는 2층은 국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당직자 모두가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막았기 들어올 거라고 때문에 생각했던 거예요. 네.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저기서는 지하 1층에 내려가서 분전함을 끄면 다 꺼지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지하 1층만 불 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기자회견 좀 더 이어지는데 좀 더 들어봅시다. 12월 4일 0시 50분경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김현태 단장에게 전화해서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라고 말했고 국회 본관에 진입해 있던 김현태 단장은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난 지 약 15분 후 실제로 단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은 김현태 단장이 현재 증언에서 그대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시. 00시 50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2층에서 진입이 안 돼서 도대체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 거냐.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지 않겠냐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래서 4층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뭐 진입을 막고 계셔가지고 지금 뭐 여기도 사람 많고 못 들어간다. 그때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4층에 있다 제1층으로 내려간 것이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헌재에서 김영두 재판관이 곽종근 전 사령관 상대로 따박따박 따져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헌재 있은 다음 날 영상을 틀어드렸는데 좀 압축해가지고 요 대목 중심으로 다시 재편집을 했어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증언한 대목을 다시 한번 봅시다. 00시 30분에 이제 대통령이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를 듣고 증인이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냐면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 건이라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생각을 이렇게 주임 단장 참모들한테 논의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김현태 단장하고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나요? 테이저건을 써서 그 부분이 되냐라고 했더니 김현태 단장이 저한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테이저건 쓰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 라고 그러면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중지 지시를 그때 했습니다. 대통령한테서 아까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나 해야 되나
저 행위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인데 그런 논의도 해보고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다 증언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수는 국회만이 아니었단 말이죠, 대상이. 네. 이 이야기도 잠깐 봅시다. 국회뿐만 아니라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언론사도 단수 조치의 대상이었음이 서방청장의 증언 및 자료 제출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수 내용이 적힌 문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이상민 전 장관이 헌재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잠깐 봅시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실제 소방청장에 전화했죠? 네. 이건 국회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봅시다.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주요 언론사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청장님, 예. 저희도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뜻이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런 뉘앙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몇 가지 언론사에 한겨레 신문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경향신문 들어갑니까?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들어갑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네, 안 들어가죠. MBC 들어가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세 개 언론사 외에도 또 있나요? 3개 좀 더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어준 뉴스공장도 포함되나요? 예, 거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리스트에도 항상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곽종근의 저 증언은 박범계 의원이 불러준 대로 하는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봅시다.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종근 사령관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를 합니다.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를 합니다. 곽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을 합니다.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리허설을 시켜가지고. 이건 잠시 후 박범계 의원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기로 하고 또 한 사람 윤석열 일당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이제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죠. 예. 자, 왜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또다시 헌재 증인으로 또다시 불렀거든요. 헌재 그걸 받아줬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와서 네. 재증언하게 되는데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피청구인이 12월 3일 밤 10시 53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청구인이 뭔가 흥분해서 자랑하듯이 이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2시 58분경에 여인영 사령관에게 이제 전화를 거셨고 여인영 사령관이 뭔가 지시를 하느라고 바빴고 그래서 증인과는 제대로 대화를 못했다고 이렇게 검찰에 진술하셨는데 예. 그리고 그 후에 23시 06분경에 여인영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를 거셨죠. 네.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은 증인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네. 여인영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맞습니까? 네. 증인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으셨나요? 예, 받아 적었습니다. 메모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표시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조사, 그 아래쪽에 별표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말을 기재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인영은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인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겁니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말뜻은 체포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서 두 개 조로 나누어서 조별로 순차로 검거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하고 조사한다는 의미 맞나요?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위치 추적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국정원에서는 영장 없이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거예요. 윤석열이 처음으로 1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방첩사 협조하라고 했다. 그런데 방첩사 전화했더니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빼박 탄핵이에요. 그래서 홍장원 신빙성을 증언 신빙성을 무너뜨리려고 다시 증인 요청을 했고 헌재가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고 이때 홍장원 외에도 한덕수, 네, 총리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예, 총 3사람을 받아줬고 이날이 아마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마지막 증인 신문일 줄 알았는데 한 주가 연장된 거예요. 지연된 거니까 아마 일주일 정도 헌재 일정이 지연될 것 같고 그 사이 9번째 헌재 재판관이 임명이 될 거냐 말 거냐 결론이 나지 않겠냐. 자, 여기까지가 내란 관련 주말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고, 내란 이후에 현 시국에서 가장 큰 뉴스는 이제 명태균 관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주말 오세훈 관련 보도가 떴는데, 예, 여기서 명태균 씨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세훈이 나경원에게 이기는 여론조사를 요청했다. 네. 오세훈 쪽에서. 두 번째는 돈은 직접 못 주니까 후원자를 통해 주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명태균 씨가 그렇게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이걸 SBS는 4차례라고 특정을 했고요. 처음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을 만난 다음에 연락이 와서 내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빨리 서울로 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돈은 김한정 회장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이고 검찰에도 그렇게 진술했다는 네.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의 진술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 아직 공개는 안 됐고, 반면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이 나경원 이기는 조사라며 가지고 왔더라. 네. 그래서 요약하면 꺼지라고 네. 했다. 그러니까 만난 건 맞는데 터무니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와서 관계를 끊었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빨리 검찰 조사하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팩트가 사실 오세훈 시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런 여론조사가 만들어지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돈이 후원자를 통해서 간 것까지도 팩트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하냐면 명태균이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고 그리고 후원자도 내가 주라고 하지도 않은 돈을 줬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건데 오세훈 네. 시장의 주장은 두 개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내가 시키지도 않았고 또 돈을 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여론조사를 가져갔고 돈도 누가 썼더라. 말이 되나? 그런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말 사이에 있었던 큰일은 광주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있었어요. 구구에서 이제 탄핵 반대 집회 크게 있었는데. 하나만 덧붙이자면 네. 검찰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뭐 이런 오세훈 시장 관련 내용이 들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발표 나면 내일 짚어보기로 하고 그쪽에서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광주에서 크게 기획을 했어요. 자, 가서 뭐라고 했는지 잠깐만 들어봅시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사실 전환길이가 대통령이라 할 때도 무조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이고. 자. 그럼 전환길 씨도 구치소에 있겠죠 지금. 자, 이 불법 계엄으로 수천 명의 시민이 죽고 다친 5.18을 경험한 광주에 가가지고 감히 윤석열의 불법 계엄 내란을 옹호하는 집회를 연다는 건 이건 역사에 대한 모독이고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이에요. 네, 이거는 단순한 집회를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자, 여기서 강기정 시장이 이 소위 세이브 코리아거든요. 저희가 세이브 코리아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광화문파 말고 여의도파라고 하는 갈래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만든 단체가 세이브 코리아예요. 예, 그쪽에서 지금 저 집회를 주도한 건데 저 집회 저쪽에서 원래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강기정 시장이 불허했다고 하거든요. 잠깐 전화 연결 짚어보고 브리핑 끝내야 되겠습니다. 연결됐나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어제 탄핵 반대 집회 요청이 5.18 민주광장에 왔다는 거죠? 네, 일단 정광훈 전환길 씨도 그랬지만은 안정권이라고 같은 극우 유튜버 아니십니까? 네네. 예, 거기서 문의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허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5.18 민주광장이나 금남로는 그 자리가 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획책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발을 들일 수 없는 것이죠. 거기는 전두환 군사 쿠데타 세력들을 물리쳤던 곳이기 때문에 그 절대 거기에 발을 들일 수 없다. 이런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고 어제도 그제도 토요일 날도 여기가 어디라고 와라는 그 구호를 시민들이 계속 외쳤고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꼭 저는 그 느낌이 80년 계엄군들이 이제 광주로 진입해 들어오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광주 시민들이 다 느끼면서 뭐 그 80년에는 무서웠지만 이번엔 무섭진 않았지만은 모욕당했다 그럴까? 모욕당했다. 예, 그렇죠. 어떤 그 금남로나 5.18 광장에 이 계엄을 옹호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을 획책한 어떤 그런 구호를 외치로 전국에서 정말 광주 시내에 들어오는 그 버스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줄을 지어서. 네, 70몇 대가 들어왔다고 하고 보니까. 예. 수백 대입니다. 수백 대. 그리고 저도 직접 목격했고 그 자리에 우리 광주 시민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런 걸 외쳤는데 그 저쪽에 세이브 코리아 대열에 가서 본 사람들을 보고 올 때 우리 시민들 탄핵 비상계엄을 정말 주도했던 사람을 탄핵하자라고 하는 광주 시민들은 다양한 생각으로 자유롭게 발언도 하고 눈빛도 교감하면서 이 금남로를 또 5.18 광장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데 저쪽 이 광주 밖에서 온 수많은 버스로 동원되어 온 사람들의 눈빛은 어떤 사이비 종교 어떤 그 막 뭐라 그럴까 엄청나게 광주를 그냥 죽이려고 온 비웃으면서 비앙거리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예. 어제 이 탄핵 찬성 집회가 있다는 걸 알고 뒤늦게 광주 시민들이 듣고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금남로를 가득 메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저쪽 광주에 몰려드는 외부 세력들은 수백 대의 차에 끊이지 않고 광주로 진입해 들어오는 정말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성질을 훼손시키고 진압하겠다는 진압군 느낌이 들 정도로 몰려들었는데 우리 광주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금남로와 광장을 가득 메워줘서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겁도 났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더불어 같이 나와서 지켜줘서 그들이 금남로나 5.18 민주광장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했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광주로 몰려들었지만 또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정말 이 또 계엄 세력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겠다. 80년 전두환 쿠데타 계엄 세력을 막아낸 것처럼 윤석열 계엄 세력을 반드시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처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모여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광주 시민을 모독하지 말라라면서 마치 광주 시민들까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기.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일부러 광주로 간 겁니다. 일부러 지금. 그리고 그 동원됐던 버스가 어디서 왔는지 그 버스에 사람들 헷갈리지 말라고 그 편말을 붙여놓잖아요. 거기 보면 지역명, 교회가, 네.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교회명도 나중에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괴인물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역사를 강했던 사람으로 창피합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다. 맞은편 집회 연단에 선 황연필 씨는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이 금남로에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지지하고 학살을 동조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독재 추종 세력이잖아요. 맞습니다. 학살 동조 세력이잖아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이 금남로에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지지하고 학살을 동조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아니 전 세계인들이 이곳 광주에 와서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광주에서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극우라고 이야기하죠. 쟤들 극우 맞아요? 극우 아니에요. 극우는 순혈주의, 인종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자국 국가 이익만을 챙기는 처절한 애국심에 그 극우가 국수주의와 전체주의와 만나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되고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되고 독일의 나치즘이 됩니다. 그런데 쟤네들은 친일 매국 세력이잖아요. 독재 추종 세력이잖아요.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민간을 학살했던 이승만을 추종합니다. 나치는 자민족 우월주의 입각에서 유대인을 죽였어요. 근데 저들은 같은 민족을 학살했던 사람을 추종하는 새끼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구구라 함은 애국심을 동반해야 되는데 저들은 친일 매국 세력이고 자학사관에 빠져서 우리 조선의 역사를 비하하고 세종대왕을 공격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세력이고 같은 민족을 죽였던 학살자를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저들을 부를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로 내려오면서 대체 저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영화 독립전쟁의 감독님이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 주셨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매국 좀비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란 옹호 세력에게 광장을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10시 53분에 홍장원이 그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55분인가 56분에 30초 후에 그 30초 후에 둘이 1분 30초 통화하고 30초 후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이 체포와 관련한 지시였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출장 운운했다는 거고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간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김영두 재판관한테 추궁을 받았죠. 김영두 재판관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분은 김영 재판관은 인상적인 게 다 끝나고 감사합니다 또 하세요. 마지막에 매우 상냥하거든요. 다 듣고 보면 거기에 거짓말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기록을 굉장히 꼼꼼하게. 그 제가 보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을 계속 반대해 왔어요. 안가 해동 때부터. 그쵸.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태용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좀 더 자기가 좋아하는 홍장원에게 그쵸. 체포와 관련해가지고 더 단도리를 하고 더군다나 그리고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태용에게도 또 단도리를 하는 전화를 그런 흐름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게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체포 명단 관련해서 흔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조태용의 증언에 따라서 네 번에 따라서 그 체포 명단이 작성된 경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빙성이 그렇죠. 확보가 됐어요. 오히려. 홍장원이 지금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다닙니다. 나를 말을 했으니까 명단을 들은 게 확인이 된 거죠.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과연 왜 홍장원에게 직접 이렇게 전화를 했겠냐. 홍장원 차장한테는 그동안 독대보고도 안 하고 직접 전화도 안 했다 이렇게 조태용 원장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계엄 국면에서 지금 전화를 한 것이 됐잖아요. 그럼 왜 전화를 했겠느냐가 되면 윤석열 측에서는 이제 조태용 원장이 미국에 있었다고 생각해서 했다는 거고 이제 실제로는 홍장원을 믿으니까 전화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까지 우크라이나 작전도 하고 그랬으니까 더 블랙 요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홍장원은.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여 이 말을 지금 부인하기 위해서 지금 조태용을 부르는 것인데 그게 나중에 보면 경질 이유까지도 지금 약간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 경질을 했냐고 보니까 조태용 원장이 어제 완전히 거짓말한 게 그거거든요. 정치적인 중립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지금 같이 근무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좀 뭐 청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비상계엄이 되고 이런 시국에 지금 1년 동안 봐왔던 사람을 갑자기 경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감사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럼 근데 전혀 격려는 왜 해요? 윤석열은 2번 전화해서 격려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경질할 사람을 갖다가 격려했다는 거니까. 그 비상계엄 상황에서 한가하게 지금 지난번 내가 미국 갔을 때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이런 한가한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다 앞뒤가 안 그래서 맞죠. 그 조태용의 증언을 좀 더 꼼꼼히 분석을 해보면 조태용을 못 믿어서 김건희가 전날에 2번이나 문자한 것도 조태용을 단도리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계엄 국면에서 국정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한과의 어쨌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조태용에 대한 좀 수사 실체가 드러나야 된다. 이 계엄 전국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명태균 씨가 바랬던 대로 이 사안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어요, 검찰에. 근데 일이 커지니까 더 이상 덮을 수 없어가지고 그걸 뒤집고 정치자금 위반으로. 아하. 근데 제가 이거 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녹음, 녹취, 뭐 진술 뭐 다 있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2022년 6월 6일 지방선거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종합 검토를 해보니까 당시에 박완수 전 의원을 경남도지사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워요. 명태균이 다 설계를 한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을 도지사를 주고 그렇죠. 거기에 김영선을 앉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김건희와 함께 설계를 한 거예요. 설계를 해서 실행을 한 거죠. 실행을 이제 하고 나서 그게 성공을 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또 윤한홍이 노렸던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원래 윤한홍과 명태균이 친했습니다. 아하.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무슨 얘기냐면 윤한홍이 장난친 겁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윤한홍이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김영선은 거기 경선해야 돼. 단수공천 주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윤상현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윤상현이 그걸 캡처해 아까 사진이라고 나온 부분. 그건 지금 복원이 안 됐습니다. 포렌식에서. 원래 옛날 이제 사진은 복원이 안 되는데 추측을 해보면 윤상현이 윤한홍한테 받은 거를 명태균한테 보낸 걸 명태균이 다시 이준석한테 보낸 거고 사모님께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라고 앞에 사진 두 장이 또 있습니다. 그 복마전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 자리를 두고. 그러니까 사모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라면서 그 앞단에 사진 두 개를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보내는데 그거는 김건희와 자기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캡처한 거죠. 그렇게 충분히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거는 되네요. 지금 포렌식 결과고 문건에 있는 거니까 저렇고 일단 검찰이 명태균 휴대전화 전부 다 지금 포렌식 다음 주에 완료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문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카카오 안 쓴 휴대전화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진에 만약에 이제 김건희와 명태균이 뭐 텔레그램 지금 저희가 공개한 것보다 훨씬 많죠. 지금은 그런 거는 이제 소위 액박, 그림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진짜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큰 틀에서 보니까 국회의원 있는 자리를 거기 있던 국회의원을 빼내가지고 도지사를 줘. 그래야 더 나갈 테니까 도지사를 주고. 근데 그 자리를 하필이면 윤한홍이라고 하는 친윤이 노리고 있어서 그래서 힘겨루기를 했는데 명태균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이겨가지고 윤한홍이 쫓겨났어. 그럴 때 윤한홍이 박영선 그 자리에 이제 꽂아내려고 하는 거를 방해를 계속 한 거야. 김영선 방해를 계속 한 거야. 그죠? 그 방해를 한 게 이 카톡에 드러난 것이고. 그런데 보시면 저때 당시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민간인 명 씨한테 그렇죠. 야 너는 저기 김영선 단수공천 됐다는데 우리 사무총장이 보고한 거 보니까 경선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라고 지금 명태균하고 저런 대화를 나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새벽에 이제 저 카톡을 보내니까 아침 9시까지 계속 근데 둘이 카톡을 하다가 10시 1분경에 5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에 김영선 단수공천이 발표된 날이고 발표되기 전날 대화예요. 그러니까 5월 9일 10시 1분에 윤 대통령이 저 명태균한테 전화를 해서 2분 30초간 통화를 했고. 그렇죠. 우리가 많이 봤던. 그거를 심지어 이제 그거 말들이 많대. 그건 20초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전체 통화 분량이 2분 30초고 명태균이 이 파일을 녹음해서 자기 휴대전화에서 추출해서 USB에 담은 다음에 자기 PC에 꽂아가지고 2023년 4월과 7월에 3번 재생한 거를 검찰이 다 포렌식으로 확인을 해요. 저는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자체의 존립을 흔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얘기해보는 거 한번 꼭 검색 같이 해보십시오. 87년 체제와 같이 흔들고 있어요. 그렇죠. 87년 민주화 운동의 이 결과물들을 적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87년 체제를 계승해서 우리가 좀 더 진화하자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적폐 취급하면서 무너뜨리고 함께 헌법재판소도 무너뜨리고 이승만 정도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세계로 가자고 하면서 가고 있는 계엄 얘기입니다. 직전이었을 거예요. MBC 보도 전체는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87년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이 잘 안 됐다. 라는 책이 나왔어요. 민주화 진영 안에도 87년 체제를 적폐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87년 체제에서의 한계들을 극복하자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 우리의 경제 성장의 동력이 꺾였다고 그 책을 썼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일련의 기관들 다 친일파 일색으로 왜 도배했냐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승만 그 이전 그 일제 강점기 비슷한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군사 독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서 맞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김수영 시인이 1960년도에 미발표작이 김일성 만세라는 게 있어요. 한국의 언론 자유는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그 조지훈이도 장면이도 반대를 하니 잠이 올 수밖에 뭐 이런 시가 있어요. 이게 7, 80년 전 그때만도 못한 시대로 돌아가자고 지금 퇴행시키잖아 수작이잖아요. 그럴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자체를 아슬아슬했어요. 87년 민주화 운동 이제 80년 이제 지금 4.19, 5.18, 그다음에 60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다 지워버리고 맞습니다. 이제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군사 독재를 우리 사회의 기본으로 다시 세팅을 하자는 거예요. 이야. 여기 저 사람들의 이제 일관된 생각들이 표현이 된 건데 그 중에서도 뭐 윤석열이가 박수 안 쳐줬다고 계엄을 때릴 정도인데 이번에 탄핵이 기각되면 자기가 그동안 받은 모욕, 그렇죠. 박수 안 쳐준 정도 아니잖아요. 다 복수하죠. 이거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윤석열 돌아오면 다 이제 여기 나오지 마셔야 돼요.